오랜만에 널리 알려진 야사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전국시대 3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일화인데요. 이 세 명에게 두견새가 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칼로 목을 베어버리겠다 하였고,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울게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도쿠가와는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는 말이죠. 물론 직접 한 말들은 아니고 후세에 전해져 오는 말들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세 사람의 성질을 잘 표현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 침략에 가담하지 않은 채 세력을 유지하면서 기다렸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대권을 잡을 절호의 찬스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00년 히데요시 정권의 실무 관료로 오봉행 중 한 사람인 이시다 미스나리와 붙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기세를 몰아 1603년에 마침내 자신의 근거지인 에도에 막부를 세우고 쇼군의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아울러 1605년에는 쇼군의 자리를 자신의 아들 히데타다에게 물려주며, 도쿠가와 씨가 쇼군직을 세습한다는 것을 천하에 공포하고 자신은 오고쇼로서 정치를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이에야스는 1615년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를 오사카에서 제거하며 전국 통일을 완성하였습니다. 당시에 히데요리를 속임수로 죽인 후 그가 남긴 말은 아직도 전해져 오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적장의 말을 믿는 어리석은 장수는 죽어 마땅하다. 이제 덴노가 머무르는 교토는 허울뿐이 수도가 되었고, 세상의 중심은 쇼군이 있는 에도로 바뀌었습니다. 바야흐로 메이지 유신까지 260여 년간 지속되는 에도 시대가 개막된 것이죠. 1632년 오고쇼를 행하던 히데타다가 사망하고 제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에도 시대의 정치 체제인 막번 체제를 정비한 인물인데, 막번 체제란 쇼군이 통치하는 막부와 쇼군의 신하 다이묘의 영지인 번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 봉건제를 뜻합니다. 하지만 에도 막부는 국가 식량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를 세수로 거둬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었고, 나가사키와 같은 주요 지역의 무역과 광산을 독점하면서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묘들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켜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막부는 막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이묘를 신판, 후다이, 도자마의 세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신판 다이묘는 도쿠가와 가문의 친족들로 에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지역과 거점을 다스렸고, 후다이 다이묘는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부터 이에야스를 따르던 가신들로 외곽의 주요 지역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자마 다이묘는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이에야스에게 합류한 다이묘로 수도에서 떨어진 변두리를 지배하였죠. 이들 다이묘는 전국적으로 약 250명 정도가 있었고, 다이묘는 영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을 만들고 조세를 거두며 재판을 하는 등 작은 쇼군과 같이 활동하였습니다. 대신에 쇼군이 군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응해야 했죠. 물론 다이묘들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막부를 벌일 수 있는 내부의 적이기도 했는데, 일본 근대화를 이끈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에도 막부는 막번 체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혼인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번들을 통제하였는데요. 쇼군은 자신의 딸을 유력 다이묘 가문의 시집보내 관계를 돈독히 하였고, 친딸이 없으면 양녀를 들여서라도 보낼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막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1635년부터 시작된 산킨 고타이 제도입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는 161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무사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이미 공포하여 적용하던 무각법을 이에미스가 개정하여 지방의 다이묘들을 경년에 한 번씩 에도로 불려들여 강제로 머물게 한 정책이죠. 게다가 다이묘의 부인들과 자식들은 에도에 계속해서 거주해야만 했었습니다. 즉 산킨고다이는 다이묘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번들의 불만은 쌓여갔고, 막부는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 다르게 평화 외교를 표방하면서 조선과의 국교 재개 교섭을 실시하여 1609년 기유약조로 외교와 무역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부산에 외관이 설치되고 쓰시마번은 양국으로부터 외교와 무역에 관한 특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조선은 새로운 쇼군이 취임할 때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막부의 요청으로 1636년부터 1811년까지 통신사를 9차례 파견하였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여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방문기간은 왕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대장정으로 사람을 실은 배 3척, 예물과 식량, 짐을 실은 배 3척 등 총 6척의 배가 출발하였습니다. 규모는 총 500명 정도의 뱃사공만 150명 정도였고 그들은 쓰시마, 오사카를 거쳐 도쿄에 도착하였습니다. 막부는 통신사를 맞이하는 데 1,400여 척의 배와 1만여 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약 100만 양 정도의 접대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막부의 1년 예산에 해당할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통신사를 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부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과시하려는 측면이 컸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통신사가 도쿄에 도착하면 쇼군이 직접 나와 맞이하였고 통신사의 책임관인 정사가 조선의 국서를 전달한 후 막부의 접대를 받으며 약 15일간 지낸 뒤 쇼군의 친서와 예물을 받고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선통신사의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은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이 막부에 조공을 바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자조적으로 말해보자면 인과 의로서 명나라만을 섬긴다며 머리를 땅에 박을 때까지 오랑캐에 불종하지 않았던 조선이 외놈이라 생각했던 일본에게 조공무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만약 그것이 조공무역이었다면 일본이 명나라와의 국교 재개를 위하여 조선의 중재를 요청했을 때 조선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수습하기 위하여는 일단 일본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조선이 일본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파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유럽은 앞다투어 해외로 진출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향신료를 획득하고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하여 동인도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럽인들로부터 화약과 조총을 수입하려는 다이묘들과 유럽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일본 내에 기독교의 교세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이묘들의 경제적, 군사적 확장에 불안감을 느낀 막부가 외국과의 교역을 금지하게 되죠. 다만 기독교 포교에 관심이 없었던 네덜란드 상인들만은 1641년부터 나가사키의 대지마에서 무역이 허용되었습니다. 대지마는 나가사키 항구 내에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으로 육지와 분리되어 있었으며 네덜란드인들은 그곳에서 육지로 나올 수 없었고 일본인도 관리, 상인, 접대부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울러 서양의 학문이 난학이란 이름으로 수용되었는데 그 중심은 네덜란드어와 의학이었습니다. 일본은 난학을 통하여 중국이나 조선보다 비교적 빠르게 국제정세를 접할 수 있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일본이 당시 조선보다 진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하는데 명나라나 조선만큼 자국중심주의가 강한 것은 아니었던 일본은 비교적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열려 있었고 이 차이가 2세기 후에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도시대 초기에는 모든 가치를 쌀로 환산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금화, 은화와 같은 화폐가 거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늘자 농산물을 사고 팔기 위한 유통업도 발달하였죠. 이렇게 시장이 발달하였고 큰 돈을 버는 존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상킹고타의 제도로 인하여 다이묘와 부하들이 에도에서 계속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소비는 또 다른 소비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존인은 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신분 상승의 욕구가 생겨났죠. 하지만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존인의 신분 상승은 요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발달한 것이 가부키와 우키요에입니다. 가부키는 관객들 앞에서 노래와 춤, 각종 재주를 선보여주는 공연 예술을 말하는데 존인의 신분적 한계를 달래주며 상류층을 풍자하는 역할을 하였죠. 우키요에는 목판에 새겨 찍어낸 풍속화를 말하는데
돈이 많았던 존인들이 유통하였습니다. 막부는 사치를 조정하고 풍속을 문란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우키요에를 규제하였지만 우키요에의 인기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키요에는 서양에까지 전해져서 고갱과 고흐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고흐의 탕기 영감의 초상인데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보입니다. 위와 같이 에도 시대를 통하여 조니는 부자가 되었지만 정작 최상위 지배계층이었던 무사들은 영지나 복록만이 수입원이었을 뿐 원칙적으로는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들은 시간이 갈수록 실질 수입이 감소하며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무사들은 세금을 늘려서 이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과의 마찰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에도 막부는 성립과 동시에 폐지될 때까지 반란과 진압 그리고 개혁의 역사를 반복하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에도 시대의 3대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18세기 초반에 가장 훌륭했던 쇼군으로 칭송받고 있는 제8대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취임 후 쇼군 권력의 부활과 재정 재건을 목표로 하였던 교호개혁입니다. 교호개혁은 막부를 더욱 강력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당시 일본이 안고 있던 고질적인 사치 풍조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던 농민과 도시민들의 불만을 없애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던 개혁이었죠. 18세기 전반에 교호개혁이 있었다면 18세기 중후반에는 간세이 개혁이 있었습니다. 간세이 개혁은 당시 막부의 권력 정점이었던 로주 다누마 오키스구가 이전까지의 농본주의를 버리면서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즉 다누마의 중상주의 정책으로 농촌이 피폐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는데 거기에 최악의 덴메이 대기근까지 겹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약탈 행위들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다누마는 결국 실각하였고 1787년 그의 정적 마스다이라 사다노부가 취임하면서 간세이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개혁 내용은 농민 생활 안정과 물가 조정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전반에는 덴포 개혁이 있었습니다. 1830년대에 도호쿠 지방과 간토 지방을 강타한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자 1837년 오사카에서 무사 출신의 오시오 헤이하치로가 막부의 안일한 대처에 분노하며 난을 일으켰습니다. 난은 금세 진압되긴 하였지만 막부의 관리가 대도시 오사카에서 난을 일으켰다는 것은 막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반란이 계속 발생하며 막부를 위협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1841년 로주 미즈노 다다쿠니가 막번 체제를 재건하기 위한 덴포 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개혁 내용은 검양령, 귀농령 등이었지만 백성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오히려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왔고 따라서 덴포 개혁은 실패하였습니다. 참고로 몇몇의 번들이 상킹고타의 비용, 막부의 대규모 토목공사, 당시의 사치 풍조 등으로 인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혁을 시도한 것을 번정개혁이라 하는데 19세기 초 조슈나 사스마번에서 시작된 일련의 번정개혁들은 메이지 유신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공을 거두게 되지요. 따라서 조슈번, 사스마번 등 서남 지역의 번들이 에도 막부 말기에 전국을 주도하는 웅번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8세기 말부터 일본 해안에 외국 선박들이 드나들기 시작하자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던 막부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18세기에는 주로 러시아가 개항을 압박했지만 19세기에 들자 영국과 미국까지 합세하였죠. 외국선의 출몰이 더욱 빈번해지자 막부는 1825년 연안에 접근한 중국 이외의 모든 선박을 무조건 격퇴하라는 이국선 격퇴령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1837년 미국 상선 모리슨호가 우라가항에 내항하여 통상을 요구하였지만 이국선 격퇴령에 의한 포격으로 격퇴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곧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이국선 격퇴령을 철회하고 그들에게 식수와 연료를 공급하도록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조슈번, 사스마번 등 서남 지역의 웅번들과 막부의 대결이 시작되죠. 이후부터 에도 막부의 폐지까지는 메이지 유신 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시대 이후 형성된 에도 막부는 이전의 막부보다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정권이었습니다.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존인계급은 급부상하였지만 무사층으로 대표되는 지배계급은 거꾸로 빈곤화 과정을 겪었죠. 게다가 늘어나는 세금과 연이어 발생하는 대기근으로 인하여 농민의 봉기는 끊이지 않아 막부는 수차례나 개혁을 시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도 막부는 기독교와 난학을 통하여 서구 문물을 접하며 중국과 조선보다 먼저 서양 열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에도 막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